반갑습니다. 오렌지입니다. 한국사 속 궁궐안에선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권력투쟁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특히나 오늘 글에서는 고려시대 왕 상의를 군림했던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려 제5대왕 광종의 비인 천추태후와 25대 충렬왕의 비 원나라 제국대장공주가 그 주인공입니다. 조선시대와는 달리 고려왕의 계보가 약간은 낯설 수도 있어서 영상에 간략하게 계보를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백제와 신라에서 어린 아들을 대신하여 섭정이 되어 왕노릇을 했던 대표적 여인이 팔수태후와 지소태후라면 고려시대인 천추태후가 있었다. 천추태후는 고려 제5대왕 경종의 세 번째 왕비인 헌해왕후 황보씨다. 헌해왕후는 고려태조 왕건의 친손녀이자 외손녀다.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남매라는 뜻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고려 초기 왕실에서는 이복남매 사이의 결혼은 흔한 일이었다. 고려 왕실의 이런 전통은 신라 왕실의 풍습에 따른 것이었다. 신라 왕실에서는 이복남매 간의 결혼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고려 왕실의 족보와 성씨는 다소 복잡하다. 고려 왕실의 족보가 복잡해진 것은 태조 왕건이 무려 29명의 부인을 둔 데서 비롯됐다. 왕건은 고려를 세운 뒤에 지방 호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정략적으로 결혼 정책을 실시했고 그 결과가 29명의 부인과 25남 9녀의 자녀였다. 왕건은 신라 왕실의 풍습을 본받아 자신의 자녀끼리 결혼시켰다. 물론 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아들을 자기 딸과 결혼시킬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유력한 가문 출신의 부인에게서 얻은 자녀들은 대부분 근친혼을 했다. 이러한 근친혼은 제4대 광종부터 뚜렷하게 나타난다. 광종은 태조의 제3비 신명 순성왕후 유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2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왕비 대모광후 황보씨는 태조의 제4비 신정왕후 황보씨의 딸이며 후궁 경화궁 부인 임씨는 광종의 이복형인 해종의 큰딸이었다. 말하자면 왕비와는 이복 남매 사이고 후궁은 조카였다. 제5대 경종의 부인 5은 모두 사촌관계였다. 그들 5명 중에 4명은 왕비였고 1명은 후궁이었다. 그 4명의 왕비 중에 세 번째 헌해왕후 황보씨와 헌정왕후 황보씨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매였다. 말하자면 자매 둘이 한꺼번에 한 남자에게 시집 온 셈이다. 이 두 자매 중에 언니인 헌해왕후 황보씨가 바로 이 단락의 주인공인 천추태후이다. 천추태후, 즉 헌해왕후의 아버지는 태조 왕건과 제4비 신정왕후 황보씨 사이에서 태어난 대종 왕욱이었다. 신정왕후 황보씨는 일남 일녀를 낳았으며 아들은 대종 왕욱이었고 딸은 제4대 광종의 왕비 대모광후 황보씨였다.
여기서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왕건의 딸들이 모두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모든 딸이 어머니의 성을 따른 것은 아니었다. 헌혜왕후와 헌정왕후는 할머니 성을 따르기도 했다. 이렇듯 고려 왕실의 성씨는 매우 복잡하다. 같은 핏줄인데도 남매 사이에 성씨가 다르기도 하고 부모의 성씨가 아닌 할머니의 성씨를 따르기도 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천추태후가 왕건의 손녀로 태어나 사촌 오빠인 경종과 결혼하여 왕비가 됐다는 사실이다. 경종의 왕비였던 그녀가 어떻게 태후가 됐을까? 그녀가 태후가 됐다는 것은 그녀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의미인데 사실 그녀의 아들 제7대 목종이 왕이 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그녀는 경종에게 시집가서 유일하게 경종의 아이를 낳은 여인이었다. 경종은 5명의 부인을 두었지만 그들 중에 자식을 낳은 유일한 여인이 바로 그녀였다. 경종은 955년에 태어났고 21세에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6년 동안 용상에 있다가 981년에 죽었다. 한편 천추태후는 979년에 동생 헌정왕후와 함께 경종과 결혼하여 궁궐에 들어왔다. 이때 경종의 나이는 25이었고 천추태후는 16살이었다. 그들 자매가 동시에 경종과 결혼한 것은 경종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경종의 첫 왕비와 둘째 왕비는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일찍 죽었다. 이에 왕실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왕자를 생산하길 바랬고 그래서 자매를 한꺼번에 경종의 아내로 들인 것이다. 왕실은 애타는 마음에 이들 자매 외에도 또 한 명의 후궁인 대명궁 부인 유씨도 함께 입궁시켰다. 이렇듯 3명의 부인을 동시에 들인 끝에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었다. 천추태후가 입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잉태한 것이다. 나머지 2 여인은 아이를 갖지 못했다. 천추태후는 이듬해인 980년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었다. 왕위를 이을 왕자의 생사는 왕실엔 큰 경사였다. 그런데 불행히도 경종은 그 아이가 태어난 지 불과 1년 남짓되었을 때 27세의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다. 경종은 임종을 앞두고 왕위를 아들이 아닌 사촌동생 왕치에게 넘겼다. 이제 갓 돌이 지난 어린 아들에게 왕위를 넘길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게 해서 왕위에 오른 왕치가 바로 제6대 왕 성종이었다. 그런데 성종은 경종의 사촌 동생이었을 뿐 아니라 천추태후의 친오빠이기도 했다. 거기다 성종은 딸만 2을 두었을 뿐 아들을 얻지 못했다. 덕분에 성종이 16년의 치적을 남기고 997년에 죽자 경종의 태자이자 그녀의 아들인 왕송이 왕위를 이었다. 그가 제7대 왕 목종이다. 목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가 18세로 미성년이었다. 그 때문에 모후인 그녀가 섭정이 되어 왕권을 장악했다. 정권을 거머쥔 그녀는
곧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던 김치양을 불러들였다. 김치양은 외척 집안 출신으로 경종이 죽자 승려 행세를 하며 내전을 드나들다 그녀와 정을 통한 사이였다. 그런데 성종에게 이 일이 발각되어 장영을 당하고 귀양 중이었는데 그녀의 부름을 받고 달려왔다. 김치양을 불러들인 그녀는 자신을 천추태우라 부르게 하고 국정을 장악하는 한편 김치양과 버젓이 부부 행세를 했다. 김치양은 등용된 지 몇 년 되지 않아 우복야 겸 삼사사에 오르고 인사권을 장악하여 백관의 임명권을 손아귀에 넣었다. 이렇게 되자 전국에서 벼슬을 원하는 자들이 뇌물을 가지고 그의 집으로 몰려들었으며 그는 거둬들인 뇌물로 300여 칸이나 되는 집을 짓고 정원에 정자와 연못을 꾸며 밤낮으로 천추태우와 놀아났다. 김치양은 자신의 사당을 짓기 위해 백성들을 부역에 동원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갔다. 그 무렵 김치양과 부부로 살고 있던 천추태우는 아들을 출산했다. 이때부터 그녀는 김치양과 함께 자기 아들을 차기 왕으로 앉히기 위해 갖은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다. 목종은 여자에게 관심이 없었고 그 바람에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천추태우는 김치양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목종의 후계자로 삼으려 한 것이다. 한편 목종은 김치양의 권력 독점으로 조정이 엉망이 되자 그를 내쫓기 위해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하지만 천추태우의 방해로 번번이 실패했다. 왕권을 완전히 빼앗긴 목종은 절망한 나머지 정사를 소홀히 하고 엉뚱하게도 동성애에 빠졌다. 그의 동성애 대상은 유행간이라는 인물이었다. 유행간은 용모가 남달리 아름다웠는데 목종은 그의 용모에 반하여 남색을 즐기게 되었다. 목종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된 유행가는 곧 한문사인의 벼슬에 오르게 되고 항상 목종 곁에서 정사를 농단했다. 목종은 정사에 관한 한 유행간에게 묻지 않는 것이 없었고 이에 따라 유행간은 마음먹은 일이면 언제든지 왕을 조정하여 이룰 수 있었다. 이런 유행간 역시 김치양과 마찬가지로 오만하고 방자한 행동을 일삼았다. 심지어는 백관들을 경멸하여 그들에게 턱과 눈빛으로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되자 왕의 측근 신하들은 마치 유행간을 왕처럼 떠받들었다. 유행간은 힘이 강해지면서 유충정이라는 또 한 명의 인물을 목종에게 소개했다. 발해 출신인 유충정 역시 외모가 미려하고 신체가 뛰어난 덕택에 목종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조정은 점차 유행간과 유충정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 그들 두 사람은 항상 목종 곁에서 왕명을 핑계하여 인사를 좌우하였으며 때로는 자신들이 마치 왕인 것처럼 많은 궁인을 이끌고 다니기도 하였다. 이렇듯 목종이 자신의 본분을 잊고 동성애에 빠져 있는 동안 천추태우와 김치양은 자기 자식에게 왕위를 잇게 하려고 혈안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왕건의 유일한 혈통인
대량원군을 암살하려 했다. 당시 태조의 유일한 혈통은 왕건과 제오비 신성왕후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안종 왕욱과 헌정왕후가 불륜으로 낳은 대량원군 뿐이었다. 헌해 왕후의 친동생 헌정왕후는 경종이 죽은 후에 사가에 머물다가 왕욱과 눈이 맞아 아이를 낳았고, 이를 알게 된 성종은 왕욱을 귀양 보냈다. 그 후 헌정왕후는 혼자 아이를 낳다가 산욕으로 죽고, 아이는 성종이 대궐에서 양육했는데 이 아이가 바로 대량원군이었다. 헌해 왕후는 자신의 이종 조카인 대량원군을 없애면 김치향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기 자식을 세자로 책봉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대량원군을 강제로 순교사로 출가시킨 뒤 다시 양주로 내쫓아 삼각산 신열사에 머물게 했다. 그리고 누차에 걸쳐 자객을 보내 죽이려 하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대량원군은 목숨을 건졌다. 신열사의 노승이 방 안에 굴을 파고 그 위에 침대를 놓는 방책으로 그를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김치향과 헌해 왕후의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음모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목종은 병을 얻었다. 원래부터 겁이 많던 그는 1009년의 봄에 순교사를 다녀오다 폭풍을 만난 다음부터 마음이 더욱 약해졌다. 그리고 며칠 뒤 연등의 도중에 기름창고에 불이 붙어 천추전이 불타고 궁궐일보와 창고마저 소실되자 슬픔에 잠겨 정사를 돌보지 않고 들어 누웠다. 목종이 병으로 눕자 천추 대우와 김치향은 대량원군 죽이기에 더 혈안이 되었고 조정은 엉망진창으로 변해갔다. 왕 곁에는 항상 유행관과 유충정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으며 그들의 측근을 제외한 다른 신하들은 왕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다. 병으로 누운 목종은 좀처럼 편전에 나가지 않았으며 만나기를 청하는 신하가 있어도 만나주지 않았다. 따라서 유행관과 유충정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모두 왕명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그러는 사이 목종의 병세는 더욱 나빠졌다. 그는 스스로 임종이 가까웠음을 알고 한시바삐 후계자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후계자 자격을 갖춘 유일한 혈통은 대량원군 왕순뿐이었다. 그래서 왕순을 궁궐로 데려와 왕위를 물려줄 계획이었지만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무렵 천추태우는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대량원군을 죽이려 했다. 자객을 보내는 것은 기본이고 신복을 시켜 억지로 독이 든 술과 음식을 먹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대량원군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마침내 그는 죽음의 공포에 떨며 목종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대량원군의 편지는 중간에서 사라졌다. 유행관이 편지가 오는 족족 없애버렸던 것이다. 그런데 목종이 총애하던 또 한 명의 남자, 유충정은 생각이 달랐다. 그는 대량원군의 편지를 은밀히 목종에게 전달했고 덕분에 목종은 유행관의 눈을 피해 대량원군을 몰래
궁궐로 데려올 방책을 마련했다. 목종은 이때 김치양이 왕위를 노리고 있다는 것도 유충정을 통해서 전해 들었다. 그래서 충주 부사로 있던 최충순을 은밀히 불러 왕순의 편지를 보여주며 한시바삐 신열사로 가서 그를 대궐로 데려오도록 하는 한편 서경 도순 검사로 있던 강조를 도성으로 불러들여 병권을 안정시키고자 했다. 강조가 왕명을 받고 서경을 출발하여 동주 용천역에 도착했을 때 내사주서 위종정과 안북도호 장석이 최창이 찾아왔다. 그들은 왕의 병세가 위독한 상태이기 때문에 헌해왕후와 김치양이 왕명을 날조하여 북방의 군사권을 쥐고 있는 강조를 소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백성들 사이에선 왕이 김치양 일파에게 살해당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기 때문에 강조는 그들의 말을 사실로 믿고 다시 서경 본영으로 돌아갔다. 이때 천추태후는 강조가 개경으로 돌아오면 자신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도중에서 그를 생포하기로 하고 군사를 매복해 두었다. 그 사실은 곧 강조의 아버지에게 전해졌고 그는 아들이 염려되어 급히 사람을 시켜 왕이 이미 죽고 없으니 병사를 거느리고 와서 국난을 평정하라 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아버지의 서신을 받아본 강조는 5천의 병력을 인솔하고 개경으로 진출했는데 평산에 도착해서야 왕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조는 병사를 이끌고 온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돌이킬 수 없었다. 결국 부하 장수들의 건의에 따라 목종을 폐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폐위를 결정한 강조는 사람을 시켜 왕이 잠시만 귀법사로 몸을 피했으면 한다는 내용의 서찰을 궁궐로 보냈다. 왕이 귀법사로 피해 있으면 김치양 일파를 제거한 다음 다시 데리러 가겠다는 뜻이었다. 강조는 그렇게 목종을 안심시킨 다음 군대를 몰아 왕성으로 진군했다. 병사들이 궁 안으로 밀려들자 목종은 폐위를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스스로 천추태후와 함께 궁인들과 유충정을 데리고 법왕사로 몸을 피했다. 목종이 궁궐을 빠져나가자 강조는 목종을 폐위시키고 대량원군을 왕으로 세우니 그가 곧 제8대 왕 현종이다. 그리고 김치양 부자와 유행관 등 7명을 죽이고 그 도당과 천추태후의 친조 이주정 등 30명을 귀양 보냈다. 한편 법왕사로 떠난 목종은 최양을 시켜 강조에게 말을 내어줄 것을 부탁했고 이에 강조가 말 한 피를 보내주자 충주로 말을 몰았다. 하지만 강조는 뒷일을 염려하여 목종을 죽이기로 하고는 사람을 시켜 사약을 먹이게 했는데 목종이 이를 거부하자 결국 강조의 수하들이 목종을 살해하고 자살한 것처럼 꾸몄다. 목종은 결국 객지에서 비명 횡사하고 말았다. 목종이 죽자 강조의 수하들은 문짝으로 관을 삼아 시체를 보관하고 강조에게 보고하니 강조는 적성현 창고에서 쌀을 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1009년 2월에 일어난 이 강조의 영모 사건으로 11년 4개월 동안의 목종시대는 끝이 났고 동시에 천추태후의 영화도 막을 내렸다. 또한 이 사건은 현종 즉위 후 거란이 고려를 침입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때 천추태후는 어떻게 됐을까? 정부 김치양은 물론이고 그에게서 얻은 아들까지 죽고 없는 상태로 그녀는 황주로 쫓겨간다. 하지만 그녀의 명은 길었다. 황주에서 그녀는 1929년까지 20년을 더 살다가 66세에 죽었다. 고려 역사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강한 힘을 행사한 여인들은 역시 원나라 시절에 고려왕에게 시집온 공주들이다. 천추태후가 섭정으로서 왕을 대신하여 왕권을 행사했다면 원나라 공주들은 왕의 즉위와 폐위를 결정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휘둘렀다. 특히 원나라 공주들 중에서 처음으로 고려의 왕비가 되었던 홀도로 게리미실의 권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원나라 황제 세조 쿠빌라이의 친딸이었기 때문이다. 홀도로 게리미실은 흔히 제국 대장공주로 불리었는데 1259년에 원세조 쿠빌라이의 딸로 태어나 1274년에 고려 태자 신분으로 원나라의 볼모로 가있던 충렬왕과 혼인했다. 충렬왕은 고려 태자로서는 처음으로 원황실의 부마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 해에 부왕 원종이 죽자 귀국하여 왕위에 올랐는데 이때 홀도로 게리미실도 함께 고려에 왔다. 홀도로 게리미실은 충렬왕의 첫 부인이 아니었다. 그녀가 개경에 왔을 때 충렬왕에겐 이미 정화 궁주와 그녀의 소생 일남 이녀 그리고 12반주의 소생인 소군 왕서가 있었다. 하지만 홀도로 게리미실은 원세조의 딸이라는 이유로 왕비의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정화공주는 졸지에 후궁으로 밀려났다. 심지어 정화공주는 홀도로 게리미실을 대할 때마다 아랫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야 했다. 원나라 황제의 공주는 고려왕보다도 신분이 높았기 때문에 홀도로 게리미실에게 정화공주는 한낱 시종이나 진배 없었다. 그녀는 질투심도 매우 강했는데 심지어 본부인인 정화공주를 감옥에 가두고 충렬왕을 만나지도 못하게 할 정도였다. 홀도로 게리미실은 고려에 온 이후 지배국의 공주 신부님을 앞세워 국왕보다 더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녀는 조정의 정사를 마음대로 주물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충렬왕을 위협하고 압박하여 자기 뜻을 관철시켰다. 또한 그녀는 원종의 셋째 아들인 순안공 왕종을 영모로 몰아 재산을 전부 빼앗아 자기가 소유하고는 그를 유배보냈다. 그의 모후 경창궁주도 서인으로 전락시켜 궁궐에서 내쫓았다. 그녀가 왕종을 역적으로 몬 배경에는 원종 시절에 일어난 국왕 폐위 사건이 있었다. 원종 시절은 원나라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도 아직 무신정권 세력이 고려 조정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데 무신정권의 마지막 권력자였던 이면은 원종이 원나라를 이용하여 무신들을 제거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재상들을 모아 원종을 폐위하기로 했다.
그래서 왕의 친서 형식을 빌려 원종의 병이 위독하여 안경공 창에게 선회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원나라에 보냈다. 그리고 1269년 6월 22일에 원종을 폐위하고 안경공 창을 왕으로 세웠다. 이때 태자 심은, 즉 충렬왕은 볼모가 되어 원나라에 머물고 있었다. 왕위에서 쫓겨난 원종은 태상왕으로 불리며 대궐 바깥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 무렵 태자심은 원종이 물러났다는 소리를 듣고 급히 귀국길에 올랐다. 그런데 그가 개성 근처에 다다랐을 무렵 정주의 관노 정우부가 이면이 왕을 패립한 사실을 고해 바쳤다. 이에 태자는 원나라에 선의 서신을 가지고 갔던 곽여필을 붙잡아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영경으로 돌아가 쿠빌라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태자 심의 요청을 받은 쿠빌라이는 즉시 알타라 부라를 보내 국왕 패립 사건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이면은 원종이 병으로 선의하였다고 대답했다. 이에 원나라는 병보시랑 흑적을 파견하여 원종과 안경공 창, 이면 등을 연경으로 호출한다. 사태가 이렇게 번지자 이면은 그해 11월에 중신들과 의논한 뒤 안경공을 폐위하고 원종의 왕위를 회복시켰다. 이렇게 원종은 원나라의 도움으로 쫓겨난 지 5개월 만에 왕위를 회복하였다. 그 며칠 뒤에 원종은 왕창과 함께 쿠빌라이의 호출에 호응하여 원나라로 떠났고 이면은 원나라의 추궁을 두려워한 나머지 병을 핑계 삼아 자기 아들 이묘간과 신복들을 보냈다. 원종이 자리를 비웠을 때 왕권을 대리한 사람이 바로 왕종이었다. 이후 원종이 돌아오자 왕종은 원나라를 방문하여 세조 쿠빌라이를 만났는데 쿠빌라이가 그를 태자 신보다 더욱 극진하게 대접했다. 이 일로 충렬왕은 왕위에 오른 뒤에도 왕종을 미워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홀도로 게리미실은 왕종을 미워하지 않았었다. 그런 가운데 충렬왕 제위 3년인 1277년에 왕종을 무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왕종은 평소에 잔병이 많았는데 그의 어머니 경창공주가 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맹인 승려 종동을 불러 애군을 쫓는 기도장을 차렸다. 그런데 이것이 무고의 빌미가 되었다. 경창공주는 기도를 한 후 남은 음식을 땅에 묻었는데 내수, 양선, 대수장 등이 이를 보고 이렇게 무고했다. 경창공주가 그의 아들 왕종과 더불어 소경 종동을 시켜 임금을 저주하며 왕종이 공주에게 장가들고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이 내용을 전해들은 홀도로 게리미실은 노발대발하며 왕종 모자를 궁에서 내쫓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충렬왕은 이습, 인공수, 이지저, 인후, 장순용, 차신 등에게 명하여 승려 종동을 국문케 하고 중찬 김방경과 밀직사 허공, 감찰 시승 조인규 등에게는 경창공주와 왕종을 국문케 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죄를 시인하지 않자 충렬왕은 자신이 직접 왕종을 불러 국문하였으나 여전히 죄를 시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재상들이 국문 앞에 엎드려
왕족 모자를 석방할 것을 청원하였다. 하지만 충렬왕은 홀도로 게리미실 공주의 주장대로 왕족 부자의 재산을 몰수하려 하였다. 이에 찬성 유경이 원나라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옳다고 상소하였다. 그래서 충렬왕은 조인규를 원에 파견하여 왕종의 재산을 몰수할 것을 청했는데 이때 홀도로 게리미실이 강력하게 재산 몰수를 주장하는 바람에 조인규가 원에 가기도 전에 왕종의 재산은 몰수되었다. 왕종은 원종의 총애를 많이 받았고 원 세조로부터도 많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재산과 재물이 많았다. 홀도로 게리미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재산을 모두 빼앗아 자기가 가졌단 것이다. 이후로도 홀도로 게리미실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왕권을 쥐고 흔들자 충렬왕은 사냥과 여색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홀도로 게리미실과 충렬왕 사이엔 갈등이 점점 커졌고 이것이 확대되어 나중에는 세자인 충선왕과 충렬왕의 왕권 다툼으로 비화됐다. 홀도로 게리미실과 충렬왕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은 여자 문제였다. 당시 충렬왕은 궁인 무비를 총애했고 무비는 충렬왕의 총애를 기반으로 주변에 많은 측근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세력이 결코 만만치가 않았다. 그러자 위협을 느낀 홀도로 게리미실은 가진 방법을 동원하여 무비를 죽이려 했지만 충렬왕이 무비를 감싸고 도는 바람에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에 무비는 점점 세력을 키웠고 급기야 홀도로 게리미실조차도 그녀 세력에 밀리는 형국이 되었다. 이 때문에 분을 사귀지 못하고 지내던 홀도로 게리미실은 우라증까지 걸려 고생하다 1297년 5월에 39살의 나이로 죽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듣고 원나라에 볼모로 가 있던 세자원이 입국했다. 그는 충렬왕과 홀도로 게리미실 사이에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었다. 세자원은 1287년 13살의 나이로 원나라로 갔는데 1296년엔 원나라 황실 여자인 부다시리와 결혼한 상태였다. 그런데 고려에서 모후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히 귀국한 것이다. 그는 귀국 후 모후의 죽음이 궁인 무비와 그 주변 무리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무비를 비롯한 그 채측근들을 죽이고 도당 40여 명을 유배 보내버렸다. 모두 홀도로 게리미실이 충렬왕 때문에 하지 못한 일을 아들이 대신한 것이었다. 이후 세자원은 다시 원나라로 돌아갔는데 이 일로 조정은 세자파와 충렬왕파로 갈라졌다. 그런데 원나라 황실이 세자원을 지지하자 충렬왕은 스스로 왕위를 내놓고 물러났다. 이후 충선왕이 즉위했지만 그것으로 충렬왕과 충선왕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부부 사이의 싸움이 부자간의 다툼으로 이어졌고 이것은 다시 왕위 다툼으로 이어졌다. 왕위에 오른 충선왕은 원나라 공주 부다시리를 좋아하지 않았고 이것이 화근이 되어 부다시리는 남편 충선왕을 원나라 황실에 무고하여 내쫓았다.
이후 충렬왕이 다시 고려왕으로 복위하여 아들 충선왕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는 왕위를 십촌 동생인 서흥우 왕전에게 계승시키고 동시에 며느리 부다시리를 꼬드겨 충선왕과 이혼하고 왕전에게 계가하도록 종용했다. 충렬왕은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자신이 직접 연경으로 가서 2년 동안이나 머물기까지 했다. 하지만 1307년 원나라 성종이 죽고 충선왕이 무종의 옹립에 공을 세우는 바람에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충선왕은 충렬왕의 측근들을 대거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충렬왕은 허수아비 왕으로 전락하고 정사는 모두 태자였던 충선왕이 주관하게 되었다. 이후 충렬왕은 비참한 몰골을 하고 고려로 돌아와 지내다가 이듬해인 1308년에 생을 마감했고 충선왕은 고려왕에 복위했다. 이렇듯 충렬왕과 홀도로 게리미실의 싸움은 아들 충선왕이 왕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부부 사이의 사랑 싸움이 결국 일국을 뒤흔드는 부자 간의 왕위 다툼으로 이어졌고 무려 10년 동안이나 지속되던 부자 간의 싸움은 마침내 아들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